어느덧 거울 속 내 얼굴보다 마음속에 맺힌 서운함이 더 커져버린 그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제 자식이 던진 짧은 말 한마디가 된 것이, 명절날 며느리가 살짝 찌푸린 그 표정이 밤새도록 당신의 가슴을 후려 판 것이, 오랜 친구가 모임에서 던진 가벼운 농담 한마디에 집에 돌아와 잠을 설쳤던 그 밤이,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0살, 30살 당시는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서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은 충분하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졌는데 왜 마음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에게 500년 전 한 노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퇴계 이황. 68세의 나이에 26세 청년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학설을 비판당한 조선 최고의 유학자입니다. 당신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밤잠을 설치고 서운함에 몸부림쳤을 겁니다. 하지만 퇴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청년과 무려 1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권위로 누르지 않고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논쟁을 통해 조선 최고의 철학 논쟁인 사단치적 논변을 완성시켰습니다. 도대체 퇴계는 어떻게 자신의 서운함을 다스렸을까요? 그 답은 퇴계가 평생을 걸쳐 연구했던 감정의 지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퇴계 선생이 남긴 지혜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보다 이를 먼저 세우는 법. 둘째,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법. 셋째, 완육유색, 부드러운 얼굴로 세상을 대하는 법. 이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00년 전 안동의 어느 서재에서 펼쳐진 한 통의 편지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부, 퇴계와 고봉의 13년 논쟁. 때는 1559년 명종 14년입니다. 안동 도산서당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전라도 광주에 사는 26세의 신진학자 고봉 기대승, 수신인은 당대 조선 최고의 석학 68세의 퇴계 이황입니다. 편지를 펼쳐든 퇴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을 겁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사단칠정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의 견해는 잘못되었습니다. 68세와 26세, 당대 최고의 권위와 무명의 청년, 스승과 제자도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퇴계의 핵심 학설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학문을 자식벌도 안 되는 청년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편지로, 글로,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변 제자들이 저런 버릇없는 놈이라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2가지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하나는 무시입니다.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라며 편지를 구겨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노입니다. 감히 나에게 이런 무례를 일하며 날카로운 반박 편지를 써서 그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계는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붓을 들어 답장을 씁니다. 그대의 견해가 흥미롭습니다.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논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고봉에게 보냅니다. 고봉은 다시 반박합니다. 퇴계는 또 답합니다. 이 편지 왕래가 무려 13년간 계속됩니다. 68세부터 81세까지. 인생의 마지막 13년을 퇴계는 이 청년과의 논쟁에 쏟아붓습니다. 편지는 점점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때로는 1장, 때로는 수십 장. 2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은 조선 성리학 최고의 금자탑이 됩니다. 사단칠정 논변. 지금도 한국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퇴계는 이 논쟁을 통해
자신의 학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고봉은 조선 유학의 한 축을 이루는 학자로 성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퇴계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68세 노인이 26세 청년의 비판 앞에서 서운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학문의 양분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퇴계가 평생 연구한 사단칠정론에 있습니다. 사단칠정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감정을 분석한 지도입니다. 사단은 네 가지 선한 마음,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합니다. 칠정은 7가지 일반적인 감정, 즉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을 말합니다. 퇴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단은 이, 즉 본성에서 나오는 순수한 감정이고, 칠정은 기, 즉 몸의 반응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자식의 무심한 말에 서운해했을 때, 그 순간 당신 안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기의 반응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것은 몸의 본능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의 목소리입니다. 저 아이도 힘들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정도 일로 상처받을 나이는 아닌데 라고 속삭이는 차분한 목소리.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본성, 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퇴계가 고봉의 편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는 반응했을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 버릇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하지만 퇴계는 그 기의 반응을 잠시 멈추고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청년이 틀렸다는 증거가 있는가? 나의 논리에 허점은 없는가? 이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퇴계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서운함은 기의 반응일 뿐이구나. 내 본성인 이리는 이 청년의 진정성을 알고 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퇴계가 13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비밀은 그가 기와 이를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몸의 반응과 마음의 본질을 분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무시해서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가 당신의 몸이 일으킨 반응일 뿐입니다. 친구가 당신을 깔봐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심이라는 기가 건드려진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계처럼 기의 반응을 멈추고 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지혜, 기보다 이를 먼저 세우는 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서운함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치보다 일을 먼저 세워라. 어렵게 들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일상 언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아침입니다. 당신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 올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입니다. 특히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조금이라도 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 당신이 준비한 음식을 어머니 손맛 최고예요 라며 칭찬해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도착합니다. 며느리는 대충 인사를 하고는 바로 핸드폰을 봅니다. 아들은 소파에 누워 어머니, 저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당신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보며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아요. 그 순간 당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이것이 바로 기의 반응입니다. 당신의 몸이 일으키는 본능적인 감정의 파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키웠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게 이거야?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내가 뭐가 되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폭발입니다. 당신들 나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습니다. 다른 하나는 억누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설치며 되뇌입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내 인생이 뭐야. 퇴계는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폭발도 잘못이고 억누름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기의 반응에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발은 기를 그대로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고 억누름은 기치를 안으로 쌓아두는 것입니다. 둘 다 당신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와 이를 분리하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철렁하는 그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 나인가? 아니면 몸의 반응인가? 가슴이 답답한 것은 진짜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기가 일으킨 자동 반응일 뿐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손을 확 떼는 것처럼 당신의 기는 상처를 피하려고 자동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본성입니다. 이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도 요즘 육아로 힘들겠지. 아들도 회사 일로 지쳐 있을 거야.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가.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말씀을 다 따르지 못했잖아. 이것이 이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진짜 본성, 당신의 진짜 지혜가 말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이는 천천히 말한다. 그러니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3초 멈춤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며느리의 말에 당신의 가슴이 철렁한 그 순간 바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3초만 멈추십시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이 3초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이 3초 동안 기의 첫 파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몸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 가슴이 뛰는구나. 손이 떨리고 있네. 목이 메는구나. 이렇게 당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십시오. 마치 남의 일처럼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기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리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기의 감옥에서 꺼내내 이의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라고 말했을 때 3초 멈추고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며느리와의 싸움인가? 아니면 화목한 명절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화목한 명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요즘 엄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며느리가 아이들 건강 챙기는 거 기특하네. 그럼 나중에 아이들 입맛에 맞는 음식 알려줘. 엄마가 연구해 볼게. 보십시오. 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에 끌려갔다면 싸움과 상처로 끝났을 상황이 이를 앞세우니 이해와 화해로 바뀐 것입니다.
퇴계가 고봉의 비판 편지를 받았을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기는 이 버릇없는 놈이라고 반응했겠지만 퇴계는 3초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리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 권위를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인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계는 고봉에게 정중한 답장을 썼습니다. 그대의 지적이 날카롭습니다.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보다 이를 앞세운 결과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모임에서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3초 멈추십시오. 지금 내 자존심이 상했구나. 이게 기의 반응이구나. 그리고 물으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친구와의 우정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자존심 싸움인가? 배우자가 당신의 말을 무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초 멈추고 물으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와의 평화인가? 아니면 이 순간의 승리인가? 기보다 이를 보다 세우는 것. 이것이 퇴계가 68세에 26세 청년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이 들어 서운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성, 당신의 이가 진짜 당신입니다. 기는 파도처럼 일렁이지만 이는 바다 깊은 곳의 고요함입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깊은 바다의 고요함으로 돌아가십시오. 3부 두 번째 지혜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법. 이제 두 번째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마주하라. 서운함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의 이름은 바로 기대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서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자식이 잘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일방적으로 깨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서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구가 당신을 무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이면 이 정도 배려는 당연하지라는 당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해라는 자존심의 선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퇴계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퇴계가 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의 상대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세운 기준이 옳은지를 물어야 한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식에게 어떤 기대를 걸어놓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명절에는 최소 이틀은 있어야지. 내가 아프면 당장 달려와야지. 내 말을 존중해야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셔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자식과 합의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 마음속에 그어놓은 기대의 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밟힐 때마다 당신은 서운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그 선을 그을 권리가 있는가? 내가 타인의 삶에 그런 기준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냉정하게 답하십시오.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해줬어도,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타인의 삶에 당신의 기준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부모는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기대를 갖는 것과 기대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반드시 서운함을 낳습니다. 퇴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라. 타인에게 기대하지 말고 자신에게 기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라고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자식에게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스스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인가? 당신이 며느리에게 나를 어머니처럼 모셔라고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며느리의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스스로 품격을 지키는 사람인가? 당신이 친구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가? 보십시오. 화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타인을 향하던 기대가 자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운함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합니까? 첫째, 당신의 기대 목록을 써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나는 자식에게 이런 것을 기대한다. 나는 배우자에게 이런 것을 기대한다. 나는 친구에게 이런 것을 기대한다를 적어보십시오. 최소 10가지 이상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물으십시오. 이것은 상대가 나에게 약속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기대한 것인가? 대부분은 일방적 기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지우십시오. 둘째, 기대를 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야 한다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요구가 됩니다. 기대는 부드럽지만 요구는 폭력입니다. 만약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요구가 아니라 부탁으로 표현하십시오. 엄마가 요즘 좀 외로워. 시간 날 때 전화 한 번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십시오.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그러면 자식도 마음에 부담 없이 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대신 당신 자신의 삶을 채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취미를 만드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새로운 친구를 사귀십시오. 당신의 행복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당신 스스로에게 달려있을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퇴계가 고봉의 편지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퇴계는 고봉에게 나를 존중해라, 내 권위를 인정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인가? 아니면 권위에 집착하는 늙은이인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퇴계는 고봉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신념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명절에 자식이 일찍 떠났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벌써 가? 라며 서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3초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자식의 체류 시간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식이 올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부모인가? 답을 아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렴. 언제든 편하게 들르고. 친구가 모임에서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예전의 당신이라면 밤새 그 말을 되씹으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친구의 말 한마디로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답을 아신다면 그 말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보네. 저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가. 서운함의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걸어놓은 기대를 보는 것, 그 기대가 일방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퇴계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두 번째 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서운함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걸어놓은 기대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의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서운함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4부 세 번째 지혜 완용유세. 부드러운 얼굴이 최고의 방패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용유세. 부드러운 얼굴로 세상을 대하라. 완용유세. 네, 글자에 퇴계의 평생 수연이 담겨 있습니다. 완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용은 얼굴, 표정입니다. 유는 기쁘다, 즐겁다는 뜻입니다. 색은 안색, 기색입니다. 한마디로 부드럽고 평온한 얼굴빛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얼굴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계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얼굴부터 다스리는 것이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당신을 서운하게 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어떻게 변합니까?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입술이 앙다물어집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한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자식은 무엇을 봅니까? 당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표정을 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머니가 화났구나. 역시 어머니는 예민하셔.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거리가 생깁니다. 당신은 나는 상처받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어머니는 까다로우셔라고 느낍니다. 당신의 찌푸린 얼굴 하나가 관계의 벽을 쌓은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서운한 말을 했지만 당신이 3초 멈추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렇구나. 내 생각이 그렇구나 라고 차분히 말했다고 칩시다. 자식은 무엇을 봅니까? 어머니가 화내지 않으시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네.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자식은 당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저렇게 여유로우시다니. 보이십니까? 같은 상황인데 당신의 얼굴 하나로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퇴계는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완용유색을 수련했습니다.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셨다. 누가 실수를 해도 부드럽게 타이르셨다. 심지어 무례한 질문을 받아도 차분하게 답하셨다. 선생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것이 바로 완용유색의 힘입니다. 고봉이 퇴계에게 비판의 편지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계의 제자들은 발끈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저런 버릇없는 자에게 혼쭐을 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퇴계는 어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퇴계는 고봉의 편지를 읽고 나서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 참 날카롭구나. 나보다 더 깊이 생각했구나. 그렇게 차분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만약 퇴계가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면 어땠을까요? 고봉은 겁을 먹고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13년의 논쟁도 없었을 것이고 조선 최고의 철학 논변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퇴계의 부드러운 얼굴 하나가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합니까? 첫째, 거울 수련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십시오. 억지 미소가 아닙니다. 눈까지 함께 웃는 진짜 미소입니다. 입꼬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눈가에 주름이 생기도록 웃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내가 왜 혼자 거울 보고 웃고 있지?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뇌는 표정을 보고 감정을 만듭니다. 웃는 얼굴을 하면 뇌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매일 아침 1분만 하십시오. 거울을 보고 부드러운 미소를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완용유색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둘째, 호흡으로 표정을 바꾸십시오. 자식이나 배우자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당신의 얼굴이 굳어지려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그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3초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 간단한 호흡 하나가 당신의 표정을 바꿉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긴장된 얼굴, 근육이 이완됩니다. 숨을 내쉬는 동안 미간의 주름이 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차분한 얼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명절날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라고 말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첫 반응은 얼굴을 굳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하십시오. 그렇구나. 요즘 엄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좋은 정보네. 고마워. 보십시오. 같은 내용인데 당신의 부드러운 얼굴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셋째, 언어의 따뜻함을 입히십시오. 완용유색은 얼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투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드러운 얼굴을 해도 말투가 차갑고 날카로우면 소용없습니다. 퇴계는 말할 때 항상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제자가 실수를 해도 그것은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도 똑같이 하십시오. 자식이 늦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또 핸드폰이야? 눈 나빠진다 라고 쏘아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부드럽게 다가가서 말하십시오. 아가, 눈 좀 쉬게 해주면 어떨까? 엄마가 차 한 잔 타줄게. 같이 마실래? 보십니까? 명령이 제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잔소리가 배려로 바뀌었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잔소리꾼으로 보지 않고 자상한 부모로 봅니다. 배우자가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당신은 항상 그래. 나한테는 관심도 없지. 라고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여보, 오늘 약속 있었던 거 기억나? 괜찮아. 다음에 하자. 당신도 요즘 바쁘니까. 상대는 당신의 부드러움에 오히려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따지고 공격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퇴계가 고봉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자네는 틀렸네 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네의 견해가 흥미롭네. 내 생각은 이러하니 자네는 어떻게 보는가 썼습니다. 이것이 완용유색의 언어입니다.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온화하지만 명확합니다. 배려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완용유색을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먼저 부드러워지면 상대도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이 먼저 미소 지으면 상대도 미소 짓습니다. 당신이 먼저 이해하면 상대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용유색의 마법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얻습니다. 자존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얻습니다. 권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품격을 얻습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얼굴 하나가 관계를 치유하고 마음을 열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퇴계는 81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완용유색을 유지했습니다. 임종 직전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퇴계는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게.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니까. 자네들은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말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용유색. 이것이 퇴계가 평생을 걸쳐 완성한 경지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울을 보고 미소 지으십시오. 서운한 일이 있어도 숨을 쉬고 표정을 풀으십시오. 날카로운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서운함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운함을 품격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얼굴이 세상을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완용유색은 가식이 아닙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세상을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6부. 맺은 말 매화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처럼.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500년 전 안동 도산서당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퇴계 이황이 68세의 나이에 26세의 청년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세 가지 지혜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기보다 이를 먼저 세웠습니다. 서운함은 몸의 반응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손이 떨리는 것은 기의 자동 반응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더 깊은 목소리, 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3초만 멈추십시오. 그러면 기치의 파도가 지나가고 이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둘째, 서운함의 뿌리를 마주했습니다. 당신의 서운함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타인에게 걸어놓은 기대가 만든 것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배우자가 당신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믿음, 친구가 당신을 특별히 대우해야 한다는 기대. 이 모든 일방적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타인을 향한 기대를 자신을 향한 기대로 바꾸십시오. 셋째, 완용유색으로 세상을 대했습니다. 부드러운 얼굴이 최고의 방패입니다. 당신의 표정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꿉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미소 지으십시오. 서운한 일이 있어도 숨을 쉬고 표정을 풀으십시오. 날카로운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당신에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퇴계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퇴계는 평생 매화를 사랑했습니다. 도산서당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고 매일 바라보며 시를 지었습니다. 왜 매화였을까요?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향기가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지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퇴계는 매화를 보며 인생을 배웠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법, 화려함보다 향기를 선택하는 법,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법, 그리고 81세 퇴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퇴계는 병상에서 일어나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화야, 나는 이제 간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 내가 없어도 너는 내년 봄에 또 피어나겠지.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퇴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평온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용유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당신도 매화에게 인사하듯 당신의 삶에 인사하십시오. 당신을 서운하게 했던 모든 순간들, 당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관계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마웠다. 너희 때문에 나는 더 깊어졌다. 너희 덕분에 나는 더 성숙해졌다. 이제 나는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감정이 무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더 섬세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느낍니다. 자식의 작은 표정 변화, 배우자의 깊은 한숨, 친구의 숨겨진 외로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슴에 더 크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당신이 더 깊이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상처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더 진실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와 이를 구분하고 기대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얼굴로 세상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이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입니다. 서운함이 찾아와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퇴계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미소 지으십시오. 자식이 전화하면 기대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배우자가 실수하면 따지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친구가 서운하게 해도 화내지 말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기치에 끌려갔는가? 아니면 일을 지켰는가? 오늘 나는 타인에게 기대를 강요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성장시켰는가? 오늘 나는 완용유색을 실천했는가? 매일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수도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퇴계도 평생을 걸쳐 배웠습니다. 당신도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서운함에서 품격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고통에서 지혜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00년 전 퇴계 이황이 매화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듯이 당신도 당신의 서운함에게 작별을 구하십시오. 서운함아, 그동안 고마웠다. 너 덕분에 나는 나를 돌아봤다. 너 덕분에 나는 더 깊어졌다. 이제 나는 너를 보내고 평화를 선택한다. 이것이 나이 들어 당신이 도달할 경지입니다. 서운함 없는 삶이 아니라 서운함을 품격으로 바꾸는 삶. 상처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삶.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이미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원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다만 기에, 파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파도를 잠재우고 깊은 바다의 고요함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 진짜 당신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퇴계 이황이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나이 들어 서운함이 많아진 것이 아니오. 당신이 더 깊어진 것이오. 이제 그 깊이를 서운함이 아니라 품격으로 채우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이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로, 고통이 아니라 지혜로,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